이제 선거 막판 총선 관련 소식 자세하게 오늘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김인용 국민의힘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근 시사평론가,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선거가 거듭될수록 사전투표율은 점점 높아졌고 이번 열기 또한 뜨거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자세하게 좀 분석해보고 또 본투표는 어떨지 전망해보려고 하는데요. 선거 막판의 현장 분위기 보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맞으세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열어서 전국에 계신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투표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후반전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인공으로 나서서 주변에 사람들을 한 분, 두 분, 세 분 설득해 주십시오.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제는 파틀막까지 합니다. 대파 가지고 투표소 가면 왜 안 됩니까? 대파로 무슨 테러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위조된 표창장 들고 가고, 법인카드 들고 가고, 여배우 사진 들고 가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투표장 가도 되겠습니까? 자,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31.28%. 전체 유권자 중에서 1,385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사흘 후면 본투표가 진행될 건데요. 지금 이 30%를 넘었던 이 사전투표율은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지부터 짚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저는 팽팽합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예를 들어서 3040 세대, 즉 직장인들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평일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 와서 했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래왔던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전 투표는 굉장히 위험하다. 내지는 사전 투표를 하면 뭐 부정선거다. 일부의 보수의 어떤 여론들 때문에 4년 전에 사실 투표를 장에 안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부 집권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는 속에서의 선관위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선관위가 많이 개선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CCTV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당이 완전히 총력 홍보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253명 전원이 사전투표합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때문에 사전투표에 보수도 많이 참가를 했다라는 어느 정도는 참가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이번에도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조금 다르다.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팽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정기남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팽팽하다라는 말에 선뜻 동의는 안 되지만 어쨌든 여야 간의 유불리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뭐 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그 원인 분석이 좀 동의하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뭐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그 분석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우선 첫 번째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여야 지지층 간의 결집이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정도 결정된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20대 총선 이후에 나타난 흐름입니다만 이게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견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분산 투표 효과, 투표율이 3일로 늘어나는 의미에 그런 의미에서 실제 사전투표율은 올라가지만 전체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어떤 분산 투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 자체를 높다고 해서 투표율까지 높아진다. 그리고 여야 유불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앞서 나왔던 그 여야 지지층 결집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야가 이번에는 공히 사전 투표를 굉장히 많이 독려했다. 그것은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 3%포인트 이내의 초박빙 지역 한 20군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사전 투표 결과에 따라서 12곳이 등락이 바뀝니다. 그만큼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여야 공이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독려한 측면도 감안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여야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들이
어떤 투표를 통해서 네. 뭔가 적극적 의사표시에 나섰다. 그것이 예. 사전투표에 높은 투표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여전 행정관님은 누구에게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계속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제 여야 뭐 이렇게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전반적으로 맞는 공식이 딱 들어맞는 건 없습니다. 예. 과거에도 뭐 2012년 대선에도 사전 투표율 그리고 총 투표율도 네, 네. 굉장히 높았지만 민주당이 진 케이스도 있고 또 그 반대 예.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눈여겨 보여야 될 것이 이 사전 투표율에서 뭐 이른바 이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네. 영남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리고 평균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거 볼 때 보수층에서는 결집이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년에는 보통 이제 보수층에서 사전 투표를 안 하고 본투표 때 많이 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지역구 후보들을 첫날에 다 투표 독려하게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모든 지역 후보들도 첫날에 투표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조금 지금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진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조금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재외선거 투표율이랑 같이 좀 연동해서 좀 네. 비교를 해보면은 재선거 할 때 그러니까 재선거에서 지난번 대선에서 재선거 때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그때 이재명 그 후보가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으로 볼 때 이번에도 재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기 네. 때문에 재선거 사전 투표율은 예. 전반적으로 민주당한테 약간 좀 유리한 측면이 그래도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용현 부대변인요. 우선 일단 말씀드리면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실시된 게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였거든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제도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도화됐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까 대구 사전투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고향이 대구기도 하고 해서 네네. 많이 좀 지인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대구는 사전투표율이 항상 현저히 낮았고 근데 동시에 매번. 매번 낮았지만 동시에 전체 투표율은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결국 본투표장에 나올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투표하는 게 익숙하고 그게 당연시해서 그런 거다. 특별한 의미 부여는 없다라고 예.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을 두고 여야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보수세가 강한 대구 지역은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걸로 네.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야당 지지층이 더 투표장을 찾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지역별 투표를 가지고 야당 지지세가 강한 투표층이 더 유리해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뭐 틀린 예측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TK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낮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별 투표율만 가지고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호남 쪽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야당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보다는 오히려 저는 세대별 투표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좀 더 사전투표장에 나가는. 그런 결국 세대별 투표율에서 젊은 층이 좀 많이 나가면 결국은 상대적인 야당 지지자들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고 보수 성향이 높은 60대, 70대가 많이 나가면 또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지 않겠냐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 흐름으로 보여진다면 저는 뭐 호남 지역에서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의 고무적인 사실이긴 하나 그것이 곧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다. 이것은 호남은 어차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호남 지역이 높고 또 상대적으로 대구는 낮게 나온 이 상황. 이종근 시사평론가님께서는 이게 보수 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이래 왔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 21대 총선, 그러니까 4년 전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4년 전에 사전투표에서 제일 높게 나온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전남입니다. 전남, 남원 47.41%. 전북이겠죠? 전남은. 전북 남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호남이고, 그러니까 전북 남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저가 대구 달성군 19.58%예요. 그리고 2022년에 벌어진 지선을 볼게요. 당시의 사전투표 다 결과가 전남이 31.04, 대구가 13.8. 그러니까 두 가지 데이터도 제가 갖고 나온 데이터도 똑같잖아요. 왜 그러면 호남은 사전투표율이 높을까? 이게 정당 일체감이에요. 뭐냐면 결과는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예측이 가능한데 내가 빨리 참여를 해서 이 정당과 나와 같은 어떤 마음이라는 걸 표시할 때 내가 정치 효능감,
정치 헌금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하겠다, 먼저 그런 효능감을 느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전투표가 높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전망을 좀 해보죠. 최종 투표율은 과연 몇 %까지 올라갈까? 이 총선에서 70%를 넘기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역대 총선 때의 자료를 보면요. 혹시 준비됐으면 화면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난 21대 때 총선 투표율이요. 66.2%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20대 총선 투표율은 60%도 채 되지 않았어요. 58%였었는데 과연 70%를 넘길 수 있을지 여전 행정관님 70은 찍을 수 있을까요? 70%는 조금 어렵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총선에서는 아마 70%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동안에 뭐 대선 때 한번 70%를 넘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65% 이상 넘어가면은 민주당한테 네. 유리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이제 예. 왜 그런 거냐면은 이제 양당 지지층들은 고정적으로 투표를 열심히 좀 참여를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준이 만약에 이제 그 65% 이상 넘어가면은 중도 무당층도 이번에 투표를 했다는 건데 이번 선거가 워낙 이제 뭐 정권 심판론 네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분노 선거, 분노 투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아마도 65% 이상을 넘긴 것이면 중도 무당층이 이번에 가장 최근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인 이 이슈를 타고 심판 선거를 했다 이렇게 예. 좀 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65%는 넘길 것 같나요? 저는 뭐 지금 그 사전 투표율 그리고 재선거 예. 투표를 봤을 때 65%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나간 그 역대 총선 투표율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그 숫자를 보고 좀 그 추측을 해보죠. 네. 지금 이번에 31% 정도 나왔단 말이죠. 사전 투표율이요. 그러면 지금 화면의 중간에 있는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 대선 때 이 지금 짙은 파란색 막대기 약 가운데 정도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그 전체 막대기 크기 높이에 비교를 해보자면 66에서 77 사이 언저리에 되지 않겠나 이런 추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70% 안팎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단순 산수 계산을 하면 21대 총선 전체 투표율이 66.2%였고 사전 투표율이 26.7%였거든요. 지금 31.3%니까 대략 사전 투표율만 4.6%가 증가했으면 전체 투표율 70%를 달 수도 있다고 보는 판단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뭐 야당이 유리하다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일단 정치 양극화가 된 상황에서 양 진영이 공고히 투표장에 많이 나오는 현상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했던 이유가 투표에 참여에 저조했던 2030층이 투표에 많이 해서 유리하다는 논리였는데 지금 2030 세대는 이념 투표를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본인들의 이익에 관련돼서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는 연령층이다 보니까요. 지금 당장 높은 투표율 가지고 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어렵다고 보고 동시에 이번 총선에는 유독이 빅매치라고 불리는 매치들이 많습니다. 뭐 인천 계양을이라든지 서울 동작을이라든지 그런 지역구가 많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투표율도 조금씩 올라온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하면 투표율로 여야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게 결국 본투표 때 일부가 상당수 이제 사전 투표에 이제 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투표에서는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70은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뭐 70이 뭐랄까 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만 60% 후반 정도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그 막대 그래프로 우리가 자료화면을 봤지만 총선과 대선의 또 특징이 다르거든요. 대선 때는 70% 넘어가는 높은 투표율이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총선 당시에는 70%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아무래도 대선보다는 관심이 그렇습니다. 좀 떨어질 아무래도 수 있기 전국 때문에. 유권자들의 집중도라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60% 후반을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조국 선거 중반에 선거운동 들어오면서 조국 혁신당의 출범으로 정권 심판 열기가 상당 부분 고조됐다. 그러면서 야권 지지층이 두터워진 측면이 하나 있다. 두 번째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선거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을 통해서 여당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선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공이 지지층이 최대 결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높은 사전투표로 나타났고 본투표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걸로 본다. 그렇게 본다면
역대 지난 총선 투표율이 66.2%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지난 총선 투표율을 약간은 상회하는 정도의 그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60% 후반 나온다면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전체 투표율이 60% 후반이 되면 야권 지지층, 그다음에 정권 심판 열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찾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2030의 예. 투표율도 어느 정도는 제고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어떤 환경이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정 교수님 그리고 여전 행정관님께서는 두 분 다 60% 후반 찍으면 야당 쪽에 더 유리하다라는 분석 주셨어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번에 세대가 달라졌어요. 세대가.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유권자와 그다음에 30대 이하의 유권자가 언제나 30대 이하의 유권자가 어느 정도는 포션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최초로 작년 10월 달부터 역전 현상을 일으켜서 60대 이상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가 어느 쪽이 더, 그러니까 유권자가 많은 쪽이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퍼센티지가.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이 자료가 재밌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아이고 사전투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구나. 여기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시각도 가능해요. 예. 그게 뭐냐면 선관위가 언제나 투표 의향을 묻는 설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관위가 투표 의향을 물을 때 지난 4년 전에 아주 딱 맞았어요. 4년 전에는 사전투표 의향을 물어봤더니 네. 26%가 사전투표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가 딱 26%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몇 퍼센트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했냐면 41%가 사전투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보단 낮았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거 나오자마자 민주당 진영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네. 사전투표가 41%면 실제로 본투표가 거의 80% 가까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10%포인트나 적게 나온 겁니다. 예. 41%에서 31%로. 예. 그러니까 지난 4년 전까지 딱딱딱딱 맞췄던 그런 투표 의향이 이번에는 10%포인트나 낮아졌다. 그 원인이 뭘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죠. 예. 투표소 현장에서 있었던 일 한두 개 좀 짚고 넘어가 보죠. 바로 대파 논란입니다. 선관위에서 5일 날 대파를 소지한 유권자 사전투표소에 출입을 제한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곧바로 어제 선관위가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어요. 선관위가 뭐라고 했냐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목적 없이 투표소에 들어오는 건 막지 않겠다. 이게 야당 쪽에서 비판이 매우 거셌는데 정 교수님,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렇게 제지를 나선 거, 이거 야당에서 비판했단 말이죠.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오히려 이 대파 논란 자체를 더 키운 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대파가 테러라도 합니까? 이를테면 투표소에 들어갈 때 대파는 되고 쪽파는 안 된다? 네.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대단히 우스꽝스러울 뿐더러 오히려 대파쇼 논란 자체를 다시 한번 유권자들에게 환기시켜준 측면이 있다. 예.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선관위가 가장 어찌 보면 최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어떤 정치적 중립을 망각한 채 어떤 그 대파 논쟁에 뛰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다시 한번 대파 논쟁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고 875원 대파 쇼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줌으로 해서 유권자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절망했던 상황, 이것을 다시 한번 끌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선관위가 저는 오히려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김의영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선관위가 이런 편향성의 문제가 생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시한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내로남불이나 위선, 무능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를 질문했을 때 선관위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편향성의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데요. 이건 사실 지금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 맞습니다. 현재 우리 선거법은 보통 할 수 있는 걸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못하게 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비단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선관위가 조금 더 전향적인 선거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선거 규정에 관련돼 가지고는 객관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